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정당 쇄신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공천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꼭 이뤄내야 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를 추천하는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면서 한 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난 지금 박 위원장의 약속과 의지 실현이 됐을까요? 이미 논란이 불거진 후보들만 봐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불과 5일 전까지 논설위원으로서 박근혜 위원장을 치켜 세우는 칼럼을 게재했던 이상일 중앙일보 기자도 안정권인 8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에서 성추행 전력 의혹이 불거진 후보에다가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후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 돌려받기 공천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천의 기준과 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도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공천을 받았다가 자진 반납한 임종석 전 의원부터 오영식, 신계륜 전 의원 등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했다가 곤욕을 치렀죠. 통합진보당도 과거 정교조 위원장 시절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정진후 전 위원장을 비례대표 4번에 배치했습니다. 이 일을 철회하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묵묵히 버티고 있죠. 우리 정치의 수준 언제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한국일보가 만드는 팟캐스트 시사난타 H 23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고 있는 한국일보 산업부의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마무리된 각 당의 공천 결과가 굉장히 이상한 냄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천을 했다가 번복을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연달아 벌어졌던 해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해입니다. 양당 모두, 여야 모두, 심지어 진보라는 이름을 붙인 당까지 물론 네. 번복은 안 했지만 그런 잡음이 이렇게 심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이 21일인데요. 오늘은 또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네. 공천을 받았다가 낙마를 했죠. 네, 이유가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던 게 경찰의 덜미를 잡혀서 내사가 진행 중이다. 참 민망합니다, 한마디로. 네. 서울시 시절부터 이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혀왔는데요. 차관 때도 이미 또 쌀 보정금, 쌀 직불금,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부적격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공천을 했다가 결국 엉뚱한 걸로 또다시 낙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공심위 주변에서 새누리당 공심위 주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청와대에 의지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될 것이 없으니 공천을 줘라라는 얘기도 있었다는 그런 네. 압력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제 공심위가 아니라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네네. 꾸리면서 외부 인사들로 이제 추천위원회를 꾸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과거와 달리 왜냐하면 2008년 총선 당시에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센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쇄신 노력을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 외부 인사로 꾸렸는데 네. 결국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을 또 했는데요. 비례 8번, 새누리당 비례 8번 받은 이상일 이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들이 부끄럽죠. 네, 기자들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 일인데, 자주 있는 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공천이 다 결정돼서 된 후에야
딱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고 바로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예,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뻔뻔한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으로서 칼럼을 쓰다가 네. 바로 전날까지 19일까지 칼럼 그쵸. 그 논설위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는 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으로 또 기용이 됐죠. 비례대표 8번 받으시고 네. 또 이제 대변인까지 이제 맡게 되셨는데 이분 그 불과 닷새 전까지 칼럼 쓰셨죠? 네, 그리고 그 칼럼 내용을 보면, 막 그때 김무성 의원이 이제 불출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포기했던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예,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결정이다. 예, 사람의 진간에 예. 어려운 때 드러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뭐 그 평소에 소신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셨다면, 아, 이 칼럼이 결국은 다,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었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독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 신문의 신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후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선배의 결정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좀 뭐 어떤 그 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지난달 9일에 썼던 칼럼을 보면 그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구 달성 이분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한 때였죠. 이것과 관련해서 박 위원장이 그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때 약간 눈물을 좀 보였죠. 눈물을 네. 약간 내비쳤는데 이것을 두고 눈물은 슬픔의 말없는 언어, 당을 위한 희생 이렇게 한껏 지켜 세우셨죠. 네, 참. 저는 사실 당시에 그 지난달에 이 칼럼 못 읽었는데 이번 네. 기회에 이제 알게 되는데 좀 손발이 오글오글하고 간지간지 뭐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열심히 이 박 위원장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시더니 예, 딱 대변인이라는 중책과 무려 8번이라는 완전 당선 가능권 예, 번호를 의원 되신 거죠. 예, 뭐 됐다고 돌발 봐야죠. 상황만 없으면. 예, 뭐 수시 합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채 수시 합격. 언론인 특별 전형. 합격하신 거죠. 아니, 언론인 특별전, 이번에는 솔직히 다른 때에 비하면 언론인들의 진출이,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지역구에는 있었지만, 비례에는 딱 이분밖에 없었어요. 이 새누리당에서. 네. 어떻게 딱 그분 한 분만 딱 고기 자리에다 딱 갖다 놨대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자 출신들이 지역구로 많이 공천을 그쵸. 받아서 네.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비례로 이렇게 특별 전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이분의 아까 그 예를 들면 눈물은 슬픔의 언어 이런 말에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새누리당만 문제면 사실 새누리당에게 어떤 이런 공천 잡음에 그런 문제가 집중이 되면 예, 선거가 이제 안 그래도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더 불리하게 돌아갔을 텐데 이번에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야 불문하고 네. 그 성폭력 그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두루 공천이 네. 됐다는 것이죠. 네. 새누리당에서도 참 그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현역 진수희 의원이 이제 네. 현역 의원인 서울 성동 간만 해도 이제 김태기 그 교수가 네.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이제 그 당협의 이제 뭐 직원을 여성 부장을 네. 거의 이제 성추행을 한 것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또 이분이 이제 공심위에 뭐 진정서도 내고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을 다 이제 그냥 묵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 교수의 소명을 듣고 나서 그냥 공천을 강행을 했다고 하고 네. 부산 수영에 있는 이제 유재중 그 의원도 예, 얼마 잘 여기 전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네, 현역 의원인 부산 수영구의 유재중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네. 국회 그 정론관에 와서 기습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이제 저지당하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박형준 전 수석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벌이기로 했었는데 공천이 확정이 됐죠? 예, 이게 성추문이 문제가 됐던 게 근데 문제는 여뿐만이 아니라 야당 그것도 진보자가 들어가는 당에서 있었어요.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이 전 정교조 위원장을 했던 정진우 씨를 이제 비례대표에 우선순위로 이 4번으로 올려놨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교조 위원장 시절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처리를 둘러싸고 그때 뭐 은폐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피해자의 얘기는 정진우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덮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당 내외에서 특히 뭐 진보 인사들도 그렇고 하면 안 된다. 공천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해서 결국 비례대표 4번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남 중원의 전략공천 지역구 여기에다가 윤원석 씨를 공천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추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역시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처음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게 드러났는데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역시 공천을 바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누리당의 전신이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야 이런 일이 뭐 셀 수 없이 하도 많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보 정당에서마저 이런 분들을 잇따라서 공천을 하니까 이 뭔가 보수 진영에 또는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던 실망했던 혹은 비판적이었던 시민들조차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게다가 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적인 결정타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지만 이정희 의원의 그 경선의 문제였는데 그 보좌관 비서관이 보낸 문자가 그 화근이었습니다. 네. 그 경선 과정에서 아니 이제 60대는 끝났다. 이제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60대로 답하면 안 된다. 네, 30, 40대 이쪽으로 하라는 뉘앙스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확하게 이제는 30, 40대인 양 답을 하라는 거짓으로 응답해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이번 경선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작을 한 그런 정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정희 의원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뭐 이렇게 처음에 대응을 했고 뭐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보좌관 드립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작년에 디도스 사태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최고식 의원님께서 우리 보좌관이 한 일 부터 해서 뭐 이상득 의원도 뭐 보좌관 계좌에서 뭐 7억 원 뭐 운영하는 계좌에서 비서였나요? 뭐 어쨌든 비서라든지 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보좌관들이 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좌관이 굉장히 엄청난 보좌관들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드립이 진보 정당의 그 대표 선수의 입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사실 어저께 트위터가 거의 정신붕괴 상태에 멘붕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그 성추행 전력이 있는 아까 인사들을 공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각 당들이 여성 인재 발굴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또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성 후보를 30% 공천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7%도 못 채웠죠.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굉장히 처음에는 여성들을 많이 공천할 것으로 해서 거의 한 반절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줬었으나 지금 10.8% 10% 정도의 24명밖에 공천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사실 그 주목할 만한 그 재선이나 3선 의원을 할 만한 인재들이 여성 제목들이 여야 두루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는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 정치의 풍토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 아니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한 오선한 남자 의원들 한 번 더 공천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실 여성 인재를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중에서 잘했던 의원들 많거든요. 네. 그 의원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공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배타적이죠. 뭐 새누리당 조윤선 의원이라든지 뭐 네, 진수희 의원, 예, 뭐 이해훈 의원 보면 상당히 의정 활동을 뭐 그 당의 강령에 뭐 이렇게 상관없이 비교적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인데 거의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해서 배제가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치력의 싸움에서 밀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안타깝죠. 굉장히 아쉬운. 또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그 공심위 아까 뭐 새누리당도 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공심위가 열심히 비례대표 안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각 계파들이 서로 싸우면서 전혀 그 애초의 안을 갖다 거의 무력화 시켰잖아요. 그것도 참 너무나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박 위원장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통합당은 이제 좀 사실 한명숙 대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꽉 잡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그런 신노계, 뭐, 옛 민주계, 뭐, 지금 시민 사회계, 옛 열린우리당계. 그러니까 뭐, 이 계파들이 막 서로 뭐, 우리 사람은 이제 더 높은 순번, 뭐, 어디도 누구 심어야 되고, 참, 노동계도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에 그 비례대표 심사가 굉장히 엉망으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사실 투표를 하라고 이 사람들이 후보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투표하라고 하는데 투표할 맛이 나는 사람들 갖다가 놓고 투표를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자리 따먹기 식으로 해놓고서는 투표해라. 이것도 참 웃겨요. 사실 이제 새누리당은 그동안 뭐 친박, 친이, 한 지붕 두 가족이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현재 그 민주통합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각 계파를 생각하다 보면 여기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6가족 정도 되는 것 같죠 지금. 그나저나 이번 총선 이래가지고 점점 그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야권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좀 야권의 압승. 예, 근데 지금 누구도 그 야권의 압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는 단지 그 이유로 당시 민간 신분이었던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으로 사찰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 당시 사찰 책임자로 지목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있었지만 이들이 다 이 사실을 부인했고요. 이후 시작된 검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 4명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몸통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세간의 이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 사찰의 증거를 인멸을 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잇따라 당시에 그 윗선의 개입 의혹을 시사하는 폭로를 하고 있죠. 당시 청와대 인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세상이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권 말기 MB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된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모든 것, 그리고 과연 2년 동안 검찰은 뭘 했고 당시 수사에서 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는지 이 답답하기만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인 불법 사찰 그 얘기를 하려면 그 2년 전에
부실한 수사다 이런 굉장한 그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제 검찰의 조직 생리상 과연 당시에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재수사 의지를 밝혔는데 이번에는 과연 몸통을 밝힐 수 있을지 검찰에 몸담고 계셨던 그 금태섭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금 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 언론에 수사 잘 받는 법이라는 연재물을 게재하셨던 걸로 유명한 분이죠. 결국 이제 그 일로 네, 옷을 벗게 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금 변호사님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2010년도에 수사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검찰이 2010년 8월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이때 이제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은 밝히지 못하고 그냥 이인규 씨 정도만 기소를 하는데 그쳤죠. 그래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후에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결국 윗선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검찰이 과연 이 핵심, 그러니까 권력이나 정권을 겨누는 수사가 가능한 조직인 건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에서도 당연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줄 알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밝히고 싶었을 거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알았을 텐데, 사실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지금 뭐 검찰에서 재수사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밝힐 수 있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청와대거든요. 아, 네. 만약에 조직적으로 자기네가 있으면 바로 알 거고. 그렇겠죠.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어떤 비서관 선에서 됐다면, 네.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친곡을 하질 않더라도 대통령 실장이 불러다가 누가 한 거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럼 검찰에서는 그 시그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게 청와대에서 밝힐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도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네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항상? 이를 정권을 겨누는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원래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말이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시간이 정권 말이는 아니었지만, 검찰이 그런 어떤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당시에 저희도 추측하는 거지만 했던 그 수사가 이제 뭐 압수수색을 늦게 한 게 대표적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제 민정하고 양쪽으로 보고된 것을 조직표를 봤다고 나오는데도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특히 검찰이 이제 그 고위직 인사를 놓고는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눈치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0년 당시에도 이제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해서 사실상 이제 준비할 증거를 인멸할 시그널을 좀 주고 시간을 번 뒤에 좀 압수수색을 늦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지금도 사실 장진수 주무관이 이렇게 계속 연일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좀 당연히 제대로 좀 재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벌써 압수수색 정도는 좀 기습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지금 이 사건에 아주 깊숙이 가입해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고발을 기다린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명숙 그 민주당 대표 사건 때 첫 사건이 이제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2차 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그런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검찰 주변에서는 말하자면 이것도 그냥 추측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쪽에 무슨 이 정보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캤다.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그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매우 대조적이다. 관련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그 자기가 몸통이다라고 이영호 비서관이 어제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전에 그 압수수색이라는 고사하고 그때 참고인 소환 조사 정도 한 번 한 거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2010년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 일부러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이걸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네. 지금 이영호 비서관이 자기가 몸통이라고 나서서 자기가 했다고 이제 자백을 한 셈인데 공개적으로.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영호 비서관의 위치나 또 대통령의 그 공개적인 신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그 말하자면 이영호 비서관이 몸통이었다면 네네. 내 생각에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 내에서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걸 검찰이 알았고 네네. 검찰에서는 거기에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2010년 그 9월에 이인규 전 그 지원관하고 진경락 그 총괄기획 과장한테 금일봉을 준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뭐 그동안 애썼다든지 뭐 이런 일종의 그 준 그 시그널이나 아니면 뭔가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뭔가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구명 한 일각에서는 뭐 구명 신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는 네. 어쨌거나 대통령을 가장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조직이고 지금 청와대 전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금일봉을 단순히 전달하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계속 폭로를 하면서 이제 또 이런 의문도 많은 분들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일단 한번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사법 그러니까 처벌을 받긴 했지만 이번에 폭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영호 비서관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도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거나 위증을 하고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면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또 돈을 받아서 공갈이 되는 정도라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돈을 받았으면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간이 합의에 의한 거래 같은 걸로 그럼 보게 되는 건가요? 입을 그렇죠. 막아서 자기가 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건 그건 본인의 자유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할 만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영호 그 비서관은 내가 몸통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오늘 모신문에서도 제목으로 뽑았지만 깃털의 자백이다 이렇게 그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당시 윗선을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에서는 이제 불법 사찰건이 있었던 때에는 정동기 그 전 대검 차장이 민정수석이었고 또 증거인멸 수사를 할 때에는 권재진 지금 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는데, 과연 이제 검찰이, 둘 다 이제 전직 검찰 인사 출신이고, 게다가 한 분은 또 현직 장관인데, 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도 많이 일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대단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쪽에 대한 수사 크게 봐서 그쪽에 그 당시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또 증거인멸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하는 문제도 있지만 네. 분명히 이제 검찰에서 민정에 가 있는 인사들이 이것을 몰랐는지 네. 근데 이 사안의 성격이나 이제 그 업무를 봤을 때 적어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거든요. 네네. 또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이런 것을 보면
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사건을 검토했다, 심지어 법원 재판 중에 거기 관여했다는 흔적까지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 그 지금 폭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네. 예,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민정에서 관여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었을 텐데 네. 그럼 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그 소문을 만약에 잘못된 소문이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일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검찰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수사한 것을 보면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나도 특검이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검찰 조직이 2번이나 실패를 한 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그렇습니다. 조직의 이미지나 위상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스스로를 지키려고 지키기 위해서 잘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게 검찰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 저도 검찰에 있었고 네. 안타깝지만 그 검찰에 있는 검찰 고위직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네. 그 당시에 원래 수사를 할 때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그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이러는 정말 그렇죠.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네. 이것이 정권 말에 가면 다시 수사가 될 거라고 알면서도 어떤 면에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덮어두자. 넘기자. 네. 예.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제대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과연 진상을 밝힐 수가 있겠는지 네.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그 수사 결과에 가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제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정권 중에는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만 정권 말에는 이제 그 갈아탄다는 뭐 그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럴 시기는 아닌가요? 물론 뭐 이후에 어떻든 검찰 조직을 보유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네. 이 내부에 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출신이고 민정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돌아와 있는 분도 있고 또 장관들도 와 계시고 한데 그거를 자기 사람들이 제대로 있기 하게 때문에. 되면 네. 검찰 조직이 그 수사 자체로 수사 결과로 상처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요즘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도 하겠다고 물론 했지만 한명숙 지금 민주통합당 대표와 또 노건평 씨,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형에 대한 수사 얘기도 이제 계속 흘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뭔가 이제 수사를 좀 그러니까 기획하는 거 아닌가, 기획해서 내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기를 저는 바라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현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었는데 사실상 수사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입장이고 참고인이 외국에서 안 들어오면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해도 형법상 과연 죄가 되는지도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혐의 사실을 알리면서 거의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결국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검찰개혁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 과연 집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인지 사실 참여정부 때도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벼르고 별렀지만 이제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개혁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정부 때 상당히 청와대에서 검찰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오히려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정권에서 이쁨을 받다가 거리를 두게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거 우리 조직이 말하자면 다른데 쉽게 얘기하면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 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조직 보위 논리 쪽으로 가서 더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
것만으로도 힘들고 네. 권한 자체를 대폭 축소시켜야 되지 않나. 검찰 권한이요? 검찰의 검찰 권한. 권한을. 예. 예.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직접 하면서 이제 기소도 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형사 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소는 혼자서만 하고 그러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하는 수사는 검찰에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네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놔두면은 경찰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중립을 못 지킬지 모르고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때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검찰의 수뇌부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면은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이렇게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없애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국회나 이런 쪽, 입법 쪽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예, 이렇게. 입법적으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번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과연 정말 이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또 이 총선이라는 올해 또 총선 대선이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는 해여서 예. 검찰이 과연 이 선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근데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권한을 줄이고 검찰 개혁을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많지만 네.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사찰을 했고 네. 또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그 대포폰을 지급해가면서 증거를 인멸을 했는데 네네. 검찰이 이 사건도 제대로 밝힐 생각을 못하고 네. 이 좌고우면한다면 네. 정말 수사권을 다 잃고 이 모든 권한을 다 잃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닌가. 네. 대생 검찰 출신으로인 제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제대로 좀 해야 네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래도 검찰이 이 최소한의 신뢰를 받아가면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 특검에서 무슨 검찰 수사 결과 안 나왔던 게 밝혀지고 하게 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계시는 금태섭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금태섭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마쳤고요. 이제 저희 사회부의 김정우 기자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검찰청 출입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사실 원래 이 자리에는 제가 아니고 대검찰청 건너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지금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출입하는 저희 기자가 3명인데 네. 2명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고 또 한 명은 한 달 전쯤 다른 사건을 너무 열혈 취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해서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라 네, 산재. 제일 할 일이 없는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김정우 기자가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현 MB 정부의 측근과 또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그 내용을 잘 얘기를 해줘서 또 그때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시 네. 방송분이 그 요즘에도 보니까 종종 이 트윗에서 네. MB 정권의 불법 비리, 뭐 총집합, 네. 방송편 해가지고 트윗이 이렇게 네, 종종 다니더라고요. 예, 보이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보다 그때 했던 내용들보다 오늘 요 사건이 네. 어쩌면 더 중요하고 정말 그 그렇죠. 비리의 네. 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뇌물이라든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네. 부분이잖아요. 민간인을 그렇죠. 사찰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공권력을 그것을 이용해서 예, 은폐하려고 했다. 예, 둘 다 굉장히 그것도 청와대가 관련돼 있다. 뭐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큰 단순히 측근이나 친인척이 뭘 잘못했다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예. 네. 그 아까 이제 서두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인용을 해서 이제 한국판 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임을 했죠. 물러났죠. 네. 그 정권을 그 권좌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사건을 파장이 큰 다룬 사건인 영화를 거죠. 참 최근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구나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그런 수준의 그런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 아침에 신문에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이 이 사건으로 그렇죠. 도배가 돼 있었어요. 먼저 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이게 2010년에 이미 나왔었고 조사가 됐던 것이라서 사실 2년 전에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라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일단 사건의 발단은 2008년 9월쯤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비방하는 동영상, G코 동영상이라고 네.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좀 떠돌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KB 한마음이라는 국민은행, KB은행 자회사 네. 대표였던 김종익 씨가 그거를 자기 블로그에 이제 올렸단 말이죠. 네네. 단지 요 이유만으로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제 소속 직원들이 이제 김종익 씨한테 대표직을 사임해라, 네. 회사 지분을 팔아라, 네. 그리고 김종익 씨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회계 자료 이런 거, 네. 무슨 압수수색을. 그리고 뭐 그 지원관실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카드 내역 이런 것도 다 네, 들여다봤다고 하죠.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사찰을 진행한 다음에 경찰로 넘겼어요, 사건을. 네. 왜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이죠. 공공기관 네. 종사자인데 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겼고 결국 경찰이 조금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해서 결국 그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네.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은 됐는데 기소할 만큼은 아니다. 해서 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은 끝인데 김종익 씨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의 삶이 망가졌죠.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0년 6월 말에 그 사건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총리실이 자체 한 일주일인가 그 정도 자체 조사를 해서 7월 5일에 2010년 7월 5일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총 한 65일 동안 그 사건을 수사를 했고 그래서 불법 사찰에 관련된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네. 강요, 방실수색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근데 검찰이 7월 5일에 수사 의뢰를 받고 나흘 뒤인 7월 9일에 총리실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네. 이 사이에 증거인멸이 누군가가 일어났죠. 기용관실 컴퓨터를 완전히 복구도 못할 정도로 다 지워버리고 관련 문서들은 다 파쇄해버리고 네. 이런 일이 주로 7월 7일, 7월 5일 뭐 이럴 때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 증거인멸 부분이 있다. 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이인규 등 4명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근데 이인규보다 더 윗선에 불법 사찰과 관련된 누군가가 있다는 뭐 증거가 없더라. 네. 근데 증거인멸 부분을 수사하다 보면 그 윗선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증거인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 해서 네. 20 며칠 동안 했는데 결국 그거랑 관련해서는 딱 3명이 기소가 됐고 그 증거인멸의 윗선 그러니까 지시한 총 책임자로서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보다도 낮은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과장. 예, 진 과장이 이제 지시한 사람으로 기소가 됐고 네. 증거인멸 실행자로 지금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하고 예, 있는 장진수 주무관. 전 주무관 네. 기소돼.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뭐 꼬리 자르기다, 부실 수사, 늑장 압수수색, 검찰이 비판은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그때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은 이건 분명히 정권 말기에 또 터진다. 이거는 네. 이런 사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성격은 이거는 사실 개인 비리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국기문란 사건이죠. 민주주의 질서의 헌정 질서를 근본을 훼손하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네. 이런 국가에서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사실 국민들은. 그때 그 지코 동영상이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그렇죠. 내가 지금 요거 하나만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인생이 망가지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억이 따지면 나요. 지금 낙곰수 멤버들은 온갖 사찰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런 사건인데 과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최고 책임자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언젠간 다시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 예언이 실현이 된 거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이니까 1차 수사한 지 한 1년 반쯤 지나서 지금 1년 반 약간 더 지나서 나온 건데 사실 재수사가 이루어질 기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네. 2010년 9월에 검찰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고 네네. 2달 후에 2010년 11월 국정감사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 이럴 때 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네. 증거인멸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리실 직원한테 대포폰을 청와대에서 대포폰 만든 얘기가 대포폰을 있었죠. 집어넣더라.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그런데 대포폰까지 막. 이건 정말로 청와대가 청와대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기자들은 막 이제 그 검찰에 다시 수사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거 외에 뭐 당시 사찰을 진행했던 원모 조사관이라고 있는데 그 수첩에 뭐 그러니까 지원관실 사찰을 했던 BH 지시사항 아, 그런 게 그렇죠.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예. BH 하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터져 나오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긴 한 거냐 하니까 검찰의 그 당시 해명은 그거 수사 단계 때 다 들여다본 건데 BH 하명 뭐 이런 메모나 수첩 네. 그런 거는 얘네들이 그게 진짜로 BH가 그러니까 BH란 블루하우스 청와대입니다. 그 지시를 한 건지 내가 그냥 이렇게 적은 거고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이게 실제로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거를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검찰은 우리도 좀 아쉽지만 그건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대포폰 부분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고 당시에 대포폰을 지급했다고 드러난 그 최종석 행정관 네. 또 조사를 했다.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서울의 한 호텔에서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증거인멸 직전에 대포폰을 줬고 그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네. 파괴하러 가는 사람한테 네. 그날 저녁에 그 대포폰을 돌려받았고 그리고 이 최종석 행정관의 대포폰 추적을 했거든요. 네. 검찰이.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 증거인멸 후 한 달 정도 후에 대포폰을 아예 해지를 했대요. 근데 요 한 달 사이에 검찰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기소한 진경락 기획총괄과장과 요 최종석 행정관이 또 수차례 통화를 했어요. 요 대포폰으로. 네. 근데 뭐 최종석 행정관은 행정고시 동기라 좀 친해서 아무거나 했다. 이런 말만 믿고 최종석 행정관은 입건 참고인으로 조사만 하고 입건도 안 하고 그냥 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도저히 그래서 계속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평도 포격 사건이 뻥 터지니까 이 청와대 대포폰 파문은 쑥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기자들은 무서운- 정말 이명박 대통령님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어쨌든 운이 되게 좋으신 분이긴 예, 해요. 예. 그때마다 뭔가 일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항상 뭔가 위험할 때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여하튼 그러다가 이제 결국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청와대와 분명히 증거인멸관의 관련성이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연결고리는 최종석 행정관이고 최종석 행정관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 나는 장진수 주무관은 애초에는 그 자기 1심 재판 진행되던 중에 네. 1심 재판 선고 앞두고 최종석 행정관을 만나서 이게 나 혼자 못 뒤집어 쓰겠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죄 지은 건 맞지만 이게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네. 나도 이제 이게 형이 확정되면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텐데 어쩔 수가 없다. 하니까 최종석 행정관이 집요하게 회유를 하죠. 캐시를 주겠다. 현대차 자리 알아봐 주겠다. 아, 맞아요. 뭐 일자리 등등. 알아봐 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영호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니 써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건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장진수 주무관이 장진수, 이제 예. 해명을 이달 초부터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 폭로를, 검찰도 네.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없는 상황이 네. 돼서 지금 이제 수사를 억지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6일부터. 재수사를 네.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윗선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내부에서 나왔을 정도면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그 수준에서 그냥 덮고 우리가 뭔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아니면 외부 상황에 의해서든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뭔가 카드로 활용할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사건을 덮고 나중에 카드로 쓰려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렇지는 않았을 예, 것 그거는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그 당시에 장진수 주무관도 얘기를 했듯이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사건의 진상을 검찰 조사 받을 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당시 기소됐던 이인규 그 공직윤리지원관이나 뭐 진경락 과장 아니면 다른 이제 몇몇 조사관들 김충곤 점검 1팀장 등등도 근데 장진수 주무관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시 우리의 윗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안 하고 그런 있고. 얘기는 안 하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받았는지. 예, 그런 얘기들을 검찰 조사에서 안 한 거고 검찰도 의심은 되지만 이 사람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 마당에 무작정 수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다만 검찰은 더 강도 높게 추궁을 하고 이 사람들의 네. 입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용호 전 비서관은 참고인으로만 소환을 해서 6시간 조사하는데 네. 돌려보내고 이 청와대 대포폰을 건넨 것으로 드러난 최종석 행정관은 아예 출장 조사를 해버리고 이런 건 검찰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그래서 거죠. 일단은 뭐 예. 증거인멸에 나중에 쓰게 시간을 뭐 이거보다 줬다는 거부터.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로 쓰려고라기보단 이 사건 자체를 밝히려고 했던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없었던 보는 거죠. 게 아까 더 정확해 그 보입니다. 금 변호사의 얘기의 그 취지도 결국 예, 그 예. 얘기였던 것이고 그 또 재수사 심지어 금 변호사는 이제 재수사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떠밀려서 새로운 어떤 녹취까지 된 증거까지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밝히진 못할 것이다. 왜냐면은 검찰 내부인이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예. 밝히지 못할 것이다.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김 기자는 어떻게 전망을 저도 하나요? 뭐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가 맨 처음 있었던 게, 그러니까 네. 3월 3일자에 전국 가판에 깔린 한겨레 20일이라는 주간지에 네.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청와대가 관여라는 네. 제목으로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제 전했다. 아. 이게 3월 3일에 깔렸고
3월 5일자 신문하고 인터넷부터 이 정부 관계자가 바로 장진수 장진석, 주무관이라는 장진수. 게 예. 이제 딱 대외적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검찰은 3월 5일에는 적어도 네. 예전에 우리가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했던 그 장진수 사람이라는 씨가 걸. 옛날에는 얘기 안 하던 청와대 관련성을 네. 드디어 얘기하네라고 알았다고요. 3월 5일에. 네. 그런데 거의 한 11일이 지난 16일내야 재수사하겠다라고. 네. 그 사이에 장진수 주무관의 이제 2천만 이건 넌 네, 이영호 비서관이 비서관에게 2천만 원 건넸다 뭐 줬다. 등등 이런저런 네. 폭로와 녹취가 이제 네. 공개가 계속 됐고 나왔죠. 네. 네. 도대체 11일 동안이나 고민할 것인지 이게 재수사 단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아니, 그 사이에 이제 또 참 2차, 3차 네, 계속 계속 폭로가 예. 있었고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 보면 2010년 10월에 이제 녹음한 것도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판받기 전후 이제 그 당시에 그 녹음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뭔가 이제 이후에 쓸 생각을 하고 작심하고 녹음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시에 본인은 이제 증거인멸로 이제 불구속 기소해서 처벌도 받았고,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1년 반이나 지난 지금 왜 이렇게 폭로를 할까?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시점도 총선을 한 달 앞둔 네, 시점이었고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딱 이걸 것이다라고 추론되는 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건 정치권과 이 폭로 시점이나 내용 조율? 사전 조율이 있었겠구나. 네. 그거는 라고 추론할 수 추측이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죠. 여기저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러니까 정치권이 야당도 뒤늦게 정보를 소식을, 너무 나중에 예, 알았다. 접했고 하지만 근데 뭐 배제는 못하죠. 근데 일단은 저도 궁금한 게 되게 오랫동안 폭로를 생각했으면서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왜 할까.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 폭로가 얼마만큼 파장이 있을 것이다. 파장이 있을까.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굳이 시기. 누군가 코치해 준 사람이 없다 해도 네. 파장이 크려면 사실 선거 앞두고 하는 게 제일 큰 그쵸. 거고. 네.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과 이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언론과 좀 시점 조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장진수 씨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돈을 몇 차례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돌려준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 청와대 직원들 그러니까 일부 이영호 씨나 아니면 최종석 씨 등등의 회유에 조금씩 넘어갔다가 근데 지금 항소심 재판도 끝나고 대법원 선고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넘어간 상황인데 이번에 더 이상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무언가 섭섭한 일을 당했다거나 또는 이제 항소심 재판 끝나고 대법원 판결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폭로를 했거나 아니면 제일 좋게 생각하자면 이제 자식이 부끄럽지 자신의 않기 과오를 위해서. 네. 뉘우치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장진수 씨가 왜 지금의 폭로를 했을까 이거보다는 여하튼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장진수 씨의 폭로 내용이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온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영호 전 비서관이 어저께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몸통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되게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질문을 기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막 안 하고 막 뛰쳐나가다가 몸싸움도 벌어졌죠. 안경도 심지어 벗겨지고. 넘어진 사진이 오늘 신문에 그 큰 대자로 뻗은
사진이 나가지고 참 그랬는데 어쨌거나 예, 그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서게 된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거기 이상으로 가지 말라라는 또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보통 추측이죠. 그렇죠. 예. 3월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기자회견. 아끼는 최종석 행정관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자료 삭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그 하드디스크 안에 감춰야 할 불법 자료가 있어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하드디스크의 공무원 감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중요 자료를 비롯하여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어서 외부에 유출되면은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 책임하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용호 비서관 때문에 기자들이 소가 됐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웃었으니까.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죠, 이분이. 이용호 비서관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장진수 씨 변호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가 네. 소가 웃을 일이다 했는데 네. 기자실에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TV로 네. 생방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다 웃었거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용호 비서관 어제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첫째, 네.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용호 씨가 있던 곳은 고용노사 비서관실이고,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일을 한 거는 공식 보고 라인은 국무총리 실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국무총리 실장이었던 조중표 전 실장은 사찰 내용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라고 얘기했죠. 했고, 근데 이제 업무의 유관성 때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도 업무 교류가 있습니다. 네. 보고를 하는 그 채널이 아무래도. 있고, 예. 그런데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던 당시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차장인데, 네. 하여튼 민정수석실도 우리는 그런 내용은 보고 못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데 이제 요 지원관실의 핵심 라인들이 대부분 다 그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 포항 출신 공직자들의 모임인 네, 영포회 영포회. 출신이고, 근데 이제 청와대는 영포회 출신이 그 이용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이고, 예.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실 차장이었던 박영준 전 왕차관이라고 네. 있죠. 그러니까 이용호 전 비서관이나 그 박영준 차장이 이제 비선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공식 지원관실에 공식 보고 라인에 없었는데 비선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제 다 아니라 그랬고, 검찰도 뭐 이렇게 2010년에 없다 그랬고. 아니었죠.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용노사 비서관이었던 이영호 씨가 네. 어제 말하기를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고용노사 비서관실도 민정수석실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고용노사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을 해서 아니라고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단언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고용노사 비서관실하고 민정수석실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 좀 업무 침범이나 뭐 이런 게 있고, 네. 예, 그래서 서로 좀 오히려 견제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사찰이란 말 자체가 야당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다, 음해다, 이렇게 이용호 비서관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불법 사찰에 대해서 지금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났지만 법원도 그건 불법 사찰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김종욱 네. 씨에 대해서 사찰을 한 건. 그러니까
사찰도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증거인멸. 그러니까 이용호 비서관의 노림수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증거인멸이라고 안 하고 컴퓨터 자료 삭제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얘기했죠. 하면서 증거인멸에 관한 한 내가 몸통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사찰의 몸통이 아니고 자기란 말이 아니고 증거. 증거인멸 그걸 삭제하라고 지시한 건 나다. 그 몸통은 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좀 재밌죠. 사명감에서 삭제 지시를 했다. 그 컴퓨터에 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누굴 사찰했고 하는 뭐 이런 거는 난 모른다. 근데 아마 이런저런 공무원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첩보가 있을 것이고 그게 외부로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등 전국에 이제 혼란이 오니까 그걸 방지해야 하므로 그걸 아예 그냥 다 삭제하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자기가 지원관 사찰의 몸통이 아니고 지원관실에서 별다른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왜 자기가 지시를 하며 그걸 왜 자기가 걱정을 하며 관련이 없다면 그걸 걱정한다면 비선 총리실에서 하면 되는 자기가 비선 보고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지시를 했다는 그렇죠. 거는. 그리고 이제 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지시를 한 이유를 뭐 사명감이니 뭐 이게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건 맞지만 내가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 범죄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 역시 상식적으로 너무 궤변이죠. 범죄 행위가 있는 거를 알면서 꼭 단순히 뭐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위해서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그런 증거물에 대해서 그게 수사기관에 그런 정보가 들어가면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적합한 사고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좀 일단 의심이 되고 아니 기본적인 약간 논리나 개념이 이런 게 없는 거죠. 사실. 안 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죠. 저는 좀 혹시 장진수 씨와 최종석 씨 그 녹취록, 그러니까 음원 파일을 직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그거 듣고 어제 이영호 씨 기자회견하는 적반하장, 후한무치, 뭐 이렇게 속된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양반들이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또는 대통령한테 자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양반들한테 국정을 맡겼다니 참 허망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무슨 뭔가 제 뜻을 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정권입니다. 지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혹시나 무슨 기자가. 의미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자가. 근데 사실 기자가 이 정도로 걱정할 정도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압박감도 얼마나 심하겠어요. 좀 참 직후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정말 민주국가에서도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졌고 또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은폐를 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찰을 청와대가 혹시 관여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은폐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관련이 전혀 없고 내가 떳떳하면 뭐하는 일선이 없었으면 그냥 내가 했다. 이거 증거대로 조사를 받고 끝날 그러니까. 일인데 굳이 그것을 다 삭제를 하고 없앤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가리려고 그쵸. 알려지면 안 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한 근데 이제 거라고 그 하시죠. 사찰의 총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찰을 맨 처음 지휘한 사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업무 말고 네. 이게 맨 처음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2008년 3, 4월인가 4, 5월 그때 촛불 집회 있었죠.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조직. 만들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네. 뭐 정확히는 아직 안 밝혀졌지만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총 아이디어를 내고 총 책임자가
누군가 그쵸. 있을 텐데 네네. 그게 과연 청와대 일개 비서관 선에서 과연 예, 기획이 됐을 수 그것도 있을까? 잘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이런 게 분이 있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더 윗선이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 사찰을 지휘한 게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 사실 검찰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걸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예. 그게 근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저는 특검으로 간다 해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 특검일 경우에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게 관련 자료 증거들을 다 파괴해 버렸는데 네.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정말 자기가 위해서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네. 진실을 밝히겠다.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예, 그게 아니면 이게 밝히기가 어렵겠죠. 근데 누가 지금까지 이제 등장 인물들이 과연 스스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입을 열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압박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지 사실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압박을 하려면 정말 별건 수사를 통해서 너 이거 불지 않으면 너의 다른 비리 혐의를 가지고 널 기소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징역 6년 살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건 뭐 근데 거의 협박이죠. 그리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고 네. 지금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진실을 말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바기닝을 하는 데가 허약된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얼마 정도 성량을 낮춰주면서 불어라라는 플리바게닝. 거 네. 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양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뭔가 되게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우울하네요.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이제 지금 이영호 비서관은 자기가 몸통이라고 했는데 네.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의 윗선이 더 누구인지 이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영호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면 네. 이 사람이 결국 불법 사찰에서도 지시자로 윗선으로 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은폐를 지시한 최고 그렇죠. 꼭대기가. 왜 은폐를 예. 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불법 사찰과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정권과 너무 큰 부담이 되므로 증거를 인멸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장진수 주무관이 최종석 행정관이 나한테 민정 검찰과도 다 얘기가 됐으니 네. 컴퓨터를 어떻게든 망치로 깨부수든 한강물에 갖다 내버리든 어떻게든 파괴를 해라라고 네. 지시를 했다. 네. 민정 검찰의 연루를 지금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금태섭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 사찰 당시에 정동기 전 대검 차장 그다음에 그 2010년 수사 때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 이런 분들을 상대로 검찰이 자기 조직 선배들이 연루돼 있는 요 사건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예요. 그 최종석 전 행정관이 2010년 수사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네. 조사를 받기 직전에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 밑에 있는 김진모 민정 2비서관 검사 출신이고 지금은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서울고검 검사로 있는데 최종석 행정관이 김진모 비서관한테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서 김진모 비서관이 당시 검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길래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010년 수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의 입김으로 검찰 수사가 왜곡이 됐을 가능성이 그런 의혹이 네.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번에 이제 재수사를 할 경우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며 네. 그러면은 권지진 수석 뭐 아니면 이제 2008 민간인 사찰과 직접 민정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면 이제 또 정동기 전 수석도 조사를 해야 되고 당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나 2010년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 라인.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노한균 현 법무연수원장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신경식 중앙지검 1차장, 오정돈 형사 1부장이 특별수사팀장을 했었고,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당시 혹시 민정수석실에 압력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네요. 이 수사를 했다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드러날 경우 드러났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뻔하죠. 또 제 식구 감싸기냐 이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이제 좀 수사를 좀 잘못했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것도 검찰한테 부담인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은 최우선의 목표가 자신의 조직 보호이지 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명명백백히 수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 재수사를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실을 다 밝혀낸다면 어느 정도 성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만약에 그 당시 2010년 수사도 검찰이 좀 잘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양날의 칼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기 조직에 치부도 드러낼 만큼 어느 정도 깨끗해졌구나라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하여튼 검찰은 안 돼. 2010년대 수사를 보니 일부러 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부러 거. 덮고 대충 검찰 하고. 문제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수사 강도나 수사 범위, 방향 이런 거 어떻게 설정할지. 그래서 뭐 지금 말로는 나오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2010년대의 수사 행태를 돌이켜보면 또 축소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암울하죠. 진짜 암울하고 답답하고. 아니 제가 아까 워터게이트 관련한 영화를 봤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FBI가 수사를 먼저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몸통이 결국 이제 백악관인데 그걸 밝혀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 거기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기자 2명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탐사 보도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다가 탐사 보도를 했죠. 취재를 하다가 어쨌든 아무리 봐도 이게 백악관 그 머시기 비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계속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던 딥스로한테 최종 컨펌을 받죠. 예. 맞다,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보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이제 검찰에 가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저희한테 비밀리에 전화를 해서 저 거기 뭐 어디 모처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 아주 전화 환영이니까요. 근데 그 딥스로트가 알고 보니 또 FBI 아니었나요? CIA였고요. CIA였나? 그게 2007년인가 8년에야 그때 발견, 그게 보신 나왔죠. 영화가 그 예. 로버트 레드 그래서 그 젊을 때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때 그 영화가 찍힐 때만 해도 딥스롯이 누군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취재원 보호의 일가견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장기예요. 그러니까 전화 부탁드립니다. 근데 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이가 없고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이인규 전 지원관하고 진경락 전 네. 과장의 가족한테 추석 때 2010년 금일봉을 추석 때 줬다는. 고기라도 사 먹으라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거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임태희 실장과 이들 2명은 같이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파견을 간 다음에 임태희 실장은 고용노동부 네. 장관이 됐거든요.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예, 인간적 정으로 뭐 이렇게 도와줄 도와줬다기보다는 리는 없는. 이렇게 그냥 여하튼간에 전에 노동부에 내가 현 장관으로 있는 우리 조직에 있던 직원들이 여하튼 잘못은 했지만 가장이 빵에 들어가 있으니 가족들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위로금을 전달해 줬다는 건데, 그렇게 마음이 넓으시면 자기들이 무차별 사찰을 했던 김종익 씨한테
조금이라도 사과의 뜻이라도 먼저 좀 표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어떤 김종익 씨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를 한 건 저는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못 들어봤고요.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우리 정부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정부는 김종익 씨 외의 다른 사찰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사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다른 더 사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설사 단 한 명에 대해서만 불법 사찰을 했다 할지언정 사과를 해야 맞다고 저는 당연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 중요한 인생을 지적입니다. 그렇게 네. 근데 해놨는데. 김종익 씨 인생은 그렇게 망가지도록 냅뒀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사과 한 마디 없던 사람이 사실 대통령 실장이 금일봉 전달했다는 건 의미가 저는 있는 거죠. 뭐 모든 대통령의 사람한테 줬으면 모를까.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느 기관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 기관장이 얘기하는 그쵸? 거랑 같다. 네. 이렇게 봐도 될 만한 건데 좀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그렇죠. 우리 정부의 수준이라는 게. 아, 뭐랄까, 막 되게 참 이게 우울한데 그래도 좀 밝혀지기를, 예, 진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지원관실, 예, 거기가 정말 뭐 하는 기관이었는지, 정말 공직자만 감찰하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더, 예, 사찰이, 민간인 사찰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는지,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아니, 이미 어느 바라요. 정도 드러났죠. 그러니까 김종익 씨 사찰뿐만이 아니라 지금 1차 수사 때 네네. 당시에 드러났던 게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 아, 그때. 그 예. 부인에 대한 부인 형사 사찰. 사건 예, 조사. 예, 예. 근데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그러니까 뭐 일단 감찰이라고 해두죠. 감찰 범위는 행정부 공무원에 한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단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수사기관은 아니고 지원관실은 그렇죠. 지원관실이 근데 공무원의 입법부 비리라든지 뭐 이런 의원의 것. 가족의 형사 사건을 뒷조사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에 관여했던 지원관실 직원 한 명도 기소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 근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담긴 수첩이나 뭐 메모를 보면은 뭐 YTN 파업 사태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향, 네. 시국 사건. 이해운 의원 관련 내용이나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온갖 정보를 다 수집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지원관실이 설립된 배경을 감안하면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부담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조금 생기죠. 근데 그게 검찰은 다 수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입증된 게 없다라고 냅둬버렸고 덮었고 사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2010년 9월 8일인가 그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통 커다란 사건은 브리핑 룸에서 네,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장검사실에서 간략하게 보도자료 2장짜리 딱딱 돌리고 티타임 형식으로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아유 이거 이 정도의 사건이면 브리핑룸에서 하자. 하니까 네. 그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언론에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정도 정도밖에 정리하는 안 걸로 된다. 기소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9월 달에는 아예 보도 자료도 없이 또 비공개로 티타임으로만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꼬치꼬치 따져 물었죠 그때. 아 이런 의혹은 뭐 어떻게 조사한 거냐. 그런 데 대해서도 검찰의 그 당시 태도는 우리 기소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BH 하명 지시상 이런 수첩이 터지고 청와대 대포폰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좀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또 그 기소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발표를 일부러 안 했고 근데 관련 그 증거 기록으로 법원에 대포폰 관련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남 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네. 그래서 법원에 이제 확인을 들어갔죠 기자들이. 근데 법원은
대포폰은 그냥 청와대 말도 우리는 못 들었다. 아니 그럼 기자들 서류에. 상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류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일단 수천 쪽이어서 워낙 방대한데 그런 부분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보일 만한 문구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장진수 전 주무관은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 맞죠. 장진수 전 주무관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네. 대포폰을 넘겨받아. 네.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명폰이나. 차명폰을 네. 넘겨받아 이렇게 기재했어야 될 거를 그냥 장진수 주무관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 그러니까 청와대 대포폰 이런 단어를 싹 빼버린 거예요. 빼고 전혀 뭐 그 단어를 쓰지 않았을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냥 남의 풀어서 네. 그래서 그 애초에 대포폰 의혹을 터뜨렸던 민주통합당의 그 이석현 의원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 노한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상의해서 청와대 대포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냥 내사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걸로 정리했다고 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건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의심받을 일을 자초한 거죠. 검찰이. 네, 그렇네요. 예. 네, 뭐 사실상 자기가 수사를 해놓고 심지어 부실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한 내용조차도 이렇게 뭐 약간 축소나 이렇게 잘 모르는 문구로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출했다는 눈속임 거니까. 한 예. 거죠. 눈속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진정성을 가리는 좀 건데. 이렇게 기자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수사 결과 발표 때 청와대에서 모 행정관이 대포폰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서 우리도 청와대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열심히 추궁했지만 밝혀내지 끝내 못했다. 관련 진술이 확보되거나 물증도 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은 남겨뒀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줬다면 기자들은 검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근데 말 썩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의혹이 예, 딴 의혹이 쪽에서 터뜨리니까 제기된 그거는 다음에 살펴봤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했다 하는데 최종석 행정관은 호텔에서 출장 조사를 했다고 네. 터뜨리니까 그게 호텔 그 어느 방인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조사받는 거랑 검찰청 들어가서 그렇죠. 문 조사받는 꽝 일단 닫고 이 조사받는 심리 상태가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소환 조사를 하면 기자들 취재력이 뛰어난 기자들한테는 이게 알려질 수 있잖아요. 소환을 한다는 것 예, 자체가. 청와대 행정관 소환 이런 게. 근데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하면 그걸 기자들이 알려질 알기는 수가 쉽지 없죠. 않죠. 그렇죠. 아니 검사셨던 그 금태섭 변호사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현재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이 김정우 기자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검찰이 기대할 게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수사 기관도 정부 기관이라는 게 결국은 그리고 그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게 결국 가장 핵심이겠죠. 예. 만약 좀 인사권자가 누구냐가 진짜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아까 검찰개혁 얘기를 금태섭 변호사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영원히 이런 식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정말 이 사건이라는 게 어느 검사한테 들어가느냐에 따라 네. 그리고 그 검사의 상관은 또 누구냐. 당시 누구냐에 따라 네. 이게 수사 결과는 솔직히 저는 제가 4년 동안 출입을 했지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결국 사람의 문제 꼭 누가 100% 수사하든 조직은 문제는 정의로운 아닐까. 결과가 나오고 또는 네. 법원에 가도 담당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실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제 것도 사실이에요. 경험으로 보면 예. 얼마나 열심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느냐, 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사실 그런 게 영향을 미치죠. 판결에도 심지어 그러는데, 사실 수사 의지는 실제로 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 아, 이거 하지 마라, 그냥 덮어, 뭐, 여기까지는 해, 뭐, 이건 더 엄청 파,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의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만 해도 어느 정도 이 법조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많지는 않겠지만, 자지우지하는, 근데, 참 그런 네. 점이 수사 단서가 나오면 네. 결국 그거를 덮을 수는 없거든요. 순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사 네. 단서가 나오느냐. 그리고 검찰이 덮으려 한다면 언론에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공표가 돼버리면은 네. 그걸 덮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좀 알고 계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이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려졌어요. 사실 저희 얘기하기가 좀 그랬던 게 왠지 물 먹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같은 팟캐스트로서 물 먹은 기분이 좀 들어서. 근데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팟캐스트가 굉장히 많은 어떤 폭로의 도구로서 지금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특종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다양한 팟캐스트가 저희 방송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나 제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그 사건을 주도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찰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 청와대 쪽의 그런 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봤고 또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회부 김정은 기자가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직 봄 기운을 느낄 정도로 충분히 따뜻하진 않지만 소리없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햇살 한 조각에서 느낄 수 있는 날씨인데요. 그런데 이 따뜻한 봄 햇살을 가지고 올 남쪽에서 최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서 지난 2월 9일 12분간 전원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를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서 은폐까지 하자고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 사실 부산의 한 시의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그 옆 테이블에서 고리 원전 사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원전의 냉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대형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에 대해서 원전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맞게 될 파장이 우려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참 기가 막힌 변명이죠. 네. 거기다 우리나라 원전 당국은 평소 국내 원전에는 일본에는 없는 비상 전원이 추가로 있다고 자랑을 해왔는데 이 비상전원인 대체 교류 디젤 발전기 AAC가 이번 사고에서 가동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리 원전 측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AAC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외부 전원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데 AAC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대응이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AAC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 이것마저 고장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과 사용된 무슨 매뉴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원전의 최후 보루라는 비상전원까지 이런 초유의 비상사태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니 참 황당한 일이죠. 예, 아니 사실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서는. 만약 12분이 아니라 뭐 한 몇 시간 이상 이렇게 만약 전원이 가동되지 않아서 냉각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노심융해 되면서 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그렇죠.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갖다가 심지어 은폐를 하려고 했다니 솔직히 믿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전에도 혹시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전에도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이 공직을 수행을 하면서 은폐부터 배우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만한 수순일 텐데 그렇게. 이렇게 은폐할 생각부터 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이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막게 파장이 우려가 됐었다 이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일본은 이제 민간에서 그 원전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사고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서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잘못을 그대로 그 답습을 했다니 참 답답합니다. 그때 도쿄전력이 사고가 났는데 몽땅 도망가게 하려다가 그 총리가 가가지고 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무서운 거예요. 원전이라는 게.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런 분들에게 이 원전의 그 운영을 그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거 믿지 못한다는 거, 결국 불신, 그 은폐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똑같이 이제 드러났는데, 뭐랄까요.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예, 감시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부산의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이 그러니까요. 사실도 계속 그냥 묻혀 있었을 겁니다.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 네, 시선한타 H 23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사회부 김지은, 예, 산업부 최진주였고요. 예, 제작에는 디지털 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